자, 계속해서 법에 비추어 본 세상 사는 법 이어갑니다. 빈정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돼 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주였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가 됐습니다. 이 소식부터 좀 짚고 갈까요? 네, 지난 13일이죠. 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에서는 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이 최대 2018년 4월 16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그 여야 간에 굉장히 설전이 벌어졌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 이유가 이 우리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이 기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네. 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장에게 43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되었고요. 예. 4월 17일에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난 10월 16일이 이제 구속기간 만료일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여전히 재판은 진행 중이고 특히 중간에 박 전 대통령이 이 병고를 이유로 재판도 몇 번 불출석하곤 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지난 구속영장 청구 시 포함되지 않은 다른 뇌물 사건, 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70억 원을 받고 또 최태원 SK 회장에게 89억 원을 요구한 혐의, 이 소위 말하는 별건으로 이번에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비판하는 쪽은요. 예. 이러한 소위 별건 구속은 검찰의 수사 편의를 위한 꼼수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반대로 찬성하는 쪽은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 또 새로운 구속 사유 역시 이 해당 범죄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이 건의 경우에는 이 위법한 별건 구속이 아니다. 이런 입장들이 맞서면서 이제 설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네. 예, 그러나 재판부가 결국 이제 후자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고 내년 4월 중순까지 이제 구속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별건 구속에 대해서? 글쎄요. 사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의 별건 구속이 꼭 바람직하다고는 사실 볼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이 건의 경우에는 네. 박 전 대통령의 지위라든가 또 이 사건 비리 혐의의 광대함 또 권력과 또 밀착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네. 실제로 재판 과정도 무척 강행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최소한 이 경우에는 이 수사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아마 재판부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이 검찰의 새로운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소식 가장 먼저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를 보죠. 이 갑질 논란으로 박찬주 대장 이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이 됐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두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이 국방부 검찰단은 이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 뇌물 및 부정 청탁죄만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고요. 예. 세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 공관병들에게 골프공을 죽게 하는 등 사적인 심부름을 시킨 부분이라든가 또 말을 듣지 않은 공관병들을 최전방 GOP로 보낸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서 기소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네네. 그 이유를 보면요. 또 이들에 대해서 이 직접적인 폭행, 협박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어서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하기도 어렵고 네. 또 골프공을 죽게 하는 등 잔심부름을 시킨 것은 이 사령관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네. 법리 자체는 아주 틀렸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요. 예. 박찬주 대장의 직책이라든가 또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는 네. 좀 지나치게 형식적인 해석을 한 게 아닌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공관병이라는 제도 자체가 네. 우리 일반인들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 네. 일정한 직책 이상의 군 장성들에게만 적용되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즉 사령관이라는 어떤 신분에 기인해서 이 군사 업무와 관련해서 뭐 이렇게 혜택을 일종의 혜택이라고 해야겠죠. 혜택을 네. 주는 제도인데 네. 일방적이고 개인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거든요. 네. 이 공관병이라는 제도가.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무리 사령관과 공관병의 관계라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지시할 일이 있고 또 지시하면 안 되는 일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시해서는 안 될 일을 지시를 했다면 이건 좀 넓게 보았을 때는 공무원으로서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인데 예, 군 검찰이 좀 지나치게 박찬주 대장에게 유리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참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냥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최전방 GOP로 그냥 보내버리기도 했다. 이런 사실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이 좀 확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군 검찰은 원래 공관병들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GOP를 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 그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를 했다는 취지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휘관이 그 휘하의 사병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적법한 인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행사함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이번 사건과 같이 공관병들이 자신의 지시를 듣지 않을 때 이렇게 합법적인 권한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빌미로 이 권한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권한을 남용할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위법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은 판단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덮어버린 것인지 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비단 박찬주 대장 사례만은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직권남용. 이 무죄 선고율이 상당히 높고 실형 선고되는 경우도 참 드물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는 사실 무죄 선고율이 높은 대표적인 범죄로 알려져 있고요. 예. 가사 또 유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네. 또 실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저도 확인을 해보니 이 통계에 따르면은 지난 한 해 동안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직권남용 혐의에 관한 판결 8건을 분석해보니 네. 재판을 받은 12명의 피고인 중에 9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고요. 이 중에 3명만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3명도 1명은 벌금형이고요. 네. 실제로 실형 선고를 받은 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2명도 이 직권남용죄 단독으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범죄, 즉 뇌물수수 혐의라든가 이 다른 범죄와 겹쳐져서 처벌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은 한 사람은 징역 4개월, 또 한 사람은 징역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좀 입증이 곤란하다는 점과 또 공무원의 직무인지 아닌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 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 게 아닌가 하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를테면 이 공무원들이 직권남용 혐의가 있을 때는 대부분 다 국가를 위해서 한 일이다. 공적으로 한 일이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 그 고의 입증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실무상으로는요. 네. 그리고 대부분 또 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이 권력과 또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네. 조직 내에서 이제 좀 증거나 정황 등이 은폐되는 경우도 실제로는 되게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도 사실 기소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설사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재판부 역시도 증거가 많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유죄를 선고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런 정황들 때문에 말씀하셨던 어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결과들인데 또 하나의 이 재판 결과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중은 개돼지다. 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교육부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 파면을 취소해달라 이런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지난 9월 29일이었습니다. 네.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판결 이유를 보면은
이 나 전 기획관이 이러한 발언을 한 사실과 또 이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는 점은 인정이 되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파면까지 한 것은 지나치게 징계 수위가 높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뭐 근거를 보면요, 이 공무원 징계 규정을 보면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시키려면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요. 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뭐 고의까지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뭐 여기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재판부가. 네. 네.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나 전 기획관의 이 발언은 뭐 기자가 포함된 대학 동문들과의 사적인 술자리에서 나온 말이고요. 아무래도 그런 점도 뭐 판결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네. 뭐 법리적으로는 딱히 틀렸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데, 예. 저 역시도 이제 그 민중인 개돼지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과가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징계 수위가 이렇게 새롭게 조정이 되는 건지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정부 측에서 항소를 할지 여부는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대로 판결이 확정이 된다면은 네. 이 파면 처분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일단 공무원 신분은 유지가 될 것이고요. 예. 다만 해당 사유로 인해서 다시 이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파면을 제외한 꼭 이하로 받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또 하나 굉장히 화제가 됐던 판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자신의 집에 침입해서 예비 신부를 죽인 군인을 살해한 남성이 2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을 좀 짚어볼까요? 네, 2015년 9월 24일 새벽에 벌어진 일인데요. 예. 이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어느 가정집에서 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네. 당시 육군 상병이었던 한 남자가 새벽까지 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문이 열려있던 가정집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던 여성을 살해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깨어난 약혼자인 남성과 마주쳐서 결국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고요. 네. 결국은 이 약혼자가 군인을 제압을 하기는 했습니다. 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이 군인이 죽어버렸다는 게 문제죠. 네. 이로 인해서 안타깝게 이 해당 약혼자는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예. 네, 우선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 정당방위로 인정을 하고 네.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예. 검찰은 2년간 추가로 수사를 한 후에 네. 역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제가 앞에 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재판에 넘어가지 않았네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살인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된 것은 2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형사 절차상 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당방위 인정받았다. 뭐 이런 내용은 뭐 거의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번에 이런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정한 근거가 있을까요? 네, 뭐 우선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원은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뭐 야밤에 집 밤만 넘어도 그 사람을 죽여도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근데 반대로 우리 사법부는 이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 이유는 뭐 수사 결과에 따르면요. 우선 해당 군인이 약혼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이 약혼자에 대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부상을 입힌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약혼자에 의해서 이 흉기를 빼앗기고 난 후에도 끝까지 반항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국 이 약혼자가 이 군인을 살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어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요. 아울러 이제 이 사안의 특수성과 또 이 사안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검찰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알고 있는데 좀 억울한 일이 없도록 적용 범위를 넓힐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법원은 지금까지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아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나도 대응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데.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쌍방폭행인데요. 예. 쌍방폭행의 경우에도 우리 사법부는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뭐 그 근거는 이제 정당방위는 예외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네네.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런 법원의 기본 입장 자체는 맞는데 네네. 이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어떤 판결들이 지금까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네네. 뭐 만취 상태로 아내와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흉기를 휘두르는 남편에 대해서 네. 대항하다가 이 아내가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요. 예. 네, 이 경우에도 아내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네. 체중이 약 85kg, 90kg 나가는 건장한 처남이 네. 이 술에 취해서 이 누나와 매형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요. 예. 이 과정에서 이제 몸무게가 20kg나 작은 60kg 초반에 있는 매형이 네. 목이 졸려서 생명이 위태한 상황에서 이제 허둥거둥거리다가 네. 문득 손에 과도가 잡혔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과도를 엄격결에 휘둘렀는데 네. 이로 인해서 그 처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매형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징역 10개월에 처벌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건 좀 그러네요. 네. 그렇죠.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네. 이와 같이 좀 일반인의 법적 감정에 반하는 사례가 좀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네네. 하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법부도 네. 정당방위의 적용 범위를 좀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어떤 그런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세상 사는 법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빈장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